JTBC 뉴스 현장에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대선 주자들과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타이틀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소속의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치과하신 동안은 한 번도 못 뵀는데. 자, 어쨌든 이제 치과를 끝내고 2년 만에 오셔서 이제 내가 대통령,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 봐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저희 시청자들께 약 1분에 걸쳐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변화의 시대,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부패와 특권과 기득권에 찌들어 있는 우리 국민들, 이제 바꿔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재건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 손학규 그동안 개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국민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혜택,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젊어서 민주화운동, 이런 개혁의 의지를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바꾸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자, 뭐 한 3초 정도 남았지만 어쨌든 뭐 잘 맞춰서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 경제를 재건하겠다. 내 한평생 경제 그 개혁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국가를 재건해 보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연 우리 저 손학규 전 대표께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그걸 좀 이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뭐 듣기 불편한 질문이라도 잘 소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탄핵 정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제도 3.1절을 맞아서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 두 개에 나뉘어진 큰 시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저 손 전 대표께서는 그 기초하에서 모든 걸 다 플랜을 짜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참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불란서 혁명을 그린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우리 서울 안에 두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두 개의 도시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탄핵은 헌재에 의해서 인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인용된다? 예. 그러나 나라는 이렇게 분열돼가는 이것을 우리 정치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게 나라냐 하는 국민들의 원성, 이것을 나라를 바꾸는, 나라의 틀을 바꾸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것을 통합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바꾸는 것, 개혁에 앞장서고 국민 통합의 능력,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또 김평우 변호사도 뭐 요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이론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최순실한테 연루돼 있을 뿐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쪽 국회 소추위원 쪽에서는 국정을 이렇게 문란시킨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통령이 나 죄 없어 이러겠습니까? 대통령 개인이 이론 한 푼 안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며 특혜를 받은 재벌이 정유라한테 돈을 주고 승마협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내주고 또 학교를 통해서 이 부정입학을 하고 교수가 학점을 따주고 이런 법 없는 세상을 만든 것, 이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회피해 나가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안 졌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물러나고 이 나라를 수습해서 국민이 함께 잘 살고 일자리를 만들고 한반도가 평화로운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를 탄핵 정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탄핵 정국의 뒤에 뭐가 있는가 좀 볼까요? 3월 빅뱅설, 뭐 들어와 이건 재밌게 쓴 겁니다만 텐트가 쳐져 있고 3월 빅뱅설이 있는데 지금 손 전 대표께서는 어쨌든 지금 지지도가 좀 낮으시잖아요. 아픈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3월이 되면 모든 게 다 달라질 것이다. 탄핵 이후의 정국은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무슨 근거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포수, 나중에 감독도 했습니다만 요키베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네. 9회 말 대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3월 빅뱅이 될 텐데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견이 이제 인용이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전국은 급격히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겠죠. 지금까지는 박근혜 퇴진 과거 청산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누가 건설할 것인가, 누가 이 어지러운 나라를 안정시키고 누가 떨어져가는 망해가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누가 전쟁 위협에서 한반도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를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 되면은 여권에서 뭐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 안 되는 이야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국민들에 의해서 물려났는데 어떻게 박근혜 아바타가 내가 대통령 하겠소 이렇게 되겠습니까? 결국 대권 정국은 야대야 정국이 될 텐데 민주당 대 또 하나의 개혁 세력, 이 개혁 세력이 얼마나 뭉치느냐. 그래서 그 민주당의 이 세력을 이렇게 누를 수 있을 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3월 빅뱅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손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문 대표가 후보가 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네. 나머지 이제 그것에 반발하는 민주당 내 어떤 그 의원들 일부, 그 다음에 네. 또 국민의당 의원들, 네. 또 다른 지난번에 보니까 바른정당과도 뭐 연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걸 다 연합하는 그런 예. 큰 텐트를 만들어서 예. 내가 아마 그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텐트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만 뭐 제3지대라는 표현도 쓰지를 않습니다만 저는 개혁 세력의 연대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의 과제는 국회를 잘 이끌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요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립정권 내지는 개혁 공동정권이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고 지금 국민의당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국민의 개혁의 요구를 어떻게 같이 수렴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정치 세력의 연합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민주당에서 그저 단지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세력들도 함께 포함되고 새로운 이 개혁 세력의 연합과 연대가 이루어질 그 것이다. 고리는 개헌이다 이거죠? 개헌은 지금 당장은 그건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은 대선을 앞두고 되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지금 개헌 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고 개헌 특위의 주도 세력들은 개헌안 발의를 하자, 또 국회에서 통과를 하자. 그러나 그것은 뭐 그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안이 국민투표까지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개헌과 대통령 선거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왜? 지금 이것이 우리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시민혁명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4.19가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고 대통령도 바꾸고 헌법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헌법을 바꾸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그 과제가 다음 정권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는 그 안철수 전 대표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지지도로 보면은 죄송하지만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선 룰을 놓고도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여론조사를 포함시키자 말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좀 어떻게 극복하실 거고, 일부에서는 왜 여론조사 안 하냐, 그동안에 다 여론조사 포함시켜서 하지 않았느냐, 다른 당에서도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과연 맞느냐 하는 의심이나 불만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우리 국민의당으로 봤을 때 국민의당의 집권 의지가 제가 국민의당과 합류하면서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당이다, 또 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되면 뭐 그러려니 하고 지금의 지지도에서 조금 더 높아지든지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서 경선의 드라마를 연출을 해서 손학규를 뽑는다. 손학규가 보니까
나라를 경영하고 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을 통합하고 남북을 통합하고 이런 게 있네. 이런 것들이 알려만 지면은 국민의당의 경선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손학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우왕좌왕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저 불안정성, 대통령 돼서 북한부터 가겠다 이런 것에 비해서 손학규는 꾸준하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그 어려운 점을 개혁해낼 수 있다. 그래서 손학규를 뽑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만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정계 복귀를 선언하시면서 만덕산이 내려가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공교롭게도 복귀 당일에 송민순 회고록 그게 터졌고 또 4일 뒤에는 박 대통령의 개헌론 그리고 JTBC의 뭐 태블릿 보도 이런 걸로 해서 전국이 막 확 휩쓸려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심 대장정 100일 끝났을 때 북한 1차 핵실험, 뭐 한나라당 탈당할 때 한미 FTA 타결, 뭐 이런 식으로 연평도 포격. 이래서 이게 손학규 징크스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일부러 선택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하늘이 저에게 좀 더 단련해라. 시련을 주신다? 시련을 주고 이 강철같이 단련해서 아주 튼튼한 강철이 되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저는 쭉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시기를 보고 타이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 내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찾아보고 왔고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는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덕담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덕산 뒤에 있는 건 또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대권 삼수생.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두 번이나 정계 은퇴를 하셨어요. 그렇다가 두 번 아니죠, 한 번이죠. 그렇지만 그렇죠. 칩거 비슷하게 하셨었으니까. 예. 그러시고 이제 그 세 번째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서로 이렇게 좀 날선 공방, 안 지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전 대표께서는 그 대통령병 걸린 사람 아니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벌써 그렇게 세 번이나 출마하시는 게 그거에 대통령병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몇 번째 대통령 됐죠? 네 번째인가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은요? 그분 세 번째신가요? 그렇죠. 아데나워 수상도 독일이요. 그렇고 드골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분이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것은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국정농단을 했나, 왜 최순실한테 그렇게 의지했나. 결국 그분의 살아온 삶이 그만큼 구중궁궐에 갇혀갖고 세상 삶을 못 일렀던 겁니다. 또 국회의원을 오래 했지만 여의도에서 공주 노릇만 했었던 겁니다. 정치 경험이 없고 생활 경험이 없었던 것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충분하게 정치에서 단련받지를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를 충분히 하질 못하고 그래서 독단으로 흘러가고서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칭송을 하고 합니다만 그 뒤에 안희정 지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패족이다.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우리에게 아주 난맥인 우리 정치를 이렇게 세우고 무너지는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일자리 만들고 남북 평화 이룩하고 이런 데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기서 나오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아주 떳떳하게 지금 나섰습니다. 그 국회의원 하셨고 그다음에 그 대변인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최연소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도 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현장 기자들이나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사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좋은 평가를 듣고 있으신 걸 알고 또 강진의 집거 중일 때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계 복귀 이후에는 뭐 지지율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주장을 하기에 지적을 하기에 우리 손 지사께서는 손 전 대표께서는 이 좀 엘리트층이랄까 무슨 기자들이랄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지만 대중적 언어를 뭐 혹은 대중의 마음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뭐 제가 그 저를 아는 분들, 지식인들 또 전문가들이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 또 저평가 우량주다 이러는데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죠.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하면은 대박이다.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 국민들이 이제 이러한 그 난국을 경험하고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고 이제 정말로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정말로 개혁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대중적인 언론을 뭐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든지 뭐 대중적인 뭐 그 이미지를 만들지 못한다든지 이런 건 뭐 제 잘못입니다만 저는 젊어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길, 개혁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 정치권에 들어서면서도 개혁위에 나섰다 했고 한나라당에서 YS가 퇴조하고서 개혁을 이게 전사 노릇을 했고 민주당에 들어와서는 민주당 대통합에 앞장섰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정착을 시켰고 또 지금 이제 이러한 난국에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조선은 어느 곳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랬는데 그런 뜻에 따라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마지막 그 카테고리로 잡아놓은 게 저녁이 있는 삶인데 이게 2012년도인가요? 상당히 유행어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럼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일자리 대통령. 지금 뭐 계속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예. 근데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그 문학적 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근데 그 내실은 뭐야? 그건 그냥 문학적 표현만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은 기분은 좋은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정치가 국민의 삶,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었던 것이고요. 일자리 대통령은 누구나 다 대통령 되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전원이 다 그러고 있어요. 예, 말로만 그러는데 실제로 그걸 누가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뭘 보고서는 판단합니까? 결국 실적 아니겠어요? 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네. 당시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 100만 개 4분의 3을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뭐 그 뒤에 만들어진 그 파주를 보면은 손학규가 보인다. 파주에 그 LCD 단지를 만들면서 4만 5천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만 도시가 43만이 됐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그 20만 평에 7만 5천 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매출이 100조입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테크노 단지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첨단에 더 첨단합니다. 첨단 산업단지를 전국에 10개 또는 뭐 15개 만들면은 한 단지에 10만 개가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강화해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뭐 물론 그 LG도 지원을 하고 삼성, 현대차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중점을 둔 것이 중소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 그 여론조사 다른데 1월 2일자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그 정책 설문 경제복지 사회 분야 이게 나온 거 보니까 깜짝 놀라게도 손 전 대표가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에서 그 법인세 같은 것도 대폭 상향해야 된다. 특목고는 없애야 된다. 그 복지에 제일 그 강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돼 있던데 원래 그러셨어요? 저는 진보 보수를 그렇게 따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학생운동했죠. 노동운동, 빈민운동을 했죠. 그리고 개혁위에 나섰다고 했죠. 그러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일자리 만들고 경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를 7바퀴 반이나 돌고 모든 기업들이 손학규 도지사 밑에서 기업하기 정말 좋은 이런 환경이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그 민주당에서 그 복지 정책을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하는 것이 그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지금 이 나라에서 해야 될 개혁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해낼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월 빅뱅설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혁적인 인물로서 이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국가 개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그 꿈이 이루어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